이슈 인터뷰.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5년 국정과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원장이셨던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선거운동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정권 교체 순간 엄청난 감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예. 지난 딱 6개월 동안 중요한 고비고비가 대여섯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상식적이고 민주의식이 높은 국민들께서 한 분 한 분 헌신적으로 나서서 주신 덕분에 민주정권이 이제 다시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축하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지역구 광산갑 여기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86.8%로 광주에서 1등을 했는데 네. 자부심을 느끼고 광산 구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도 광주 5.18에서 계셨던 걸로 뵀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오전에 그 5.18 묘역 참배하고 네. 본회의 때문에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오늘 그렇잖아도 국회 본회의에서 중요한 특검법 3개가 통과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국힘 의원들은 이제 거부권 행사를 기대할 것도 없게 되고 또 내분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이 등장을 했다가 네. 힘없이 그냥 사전 퇴장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 어쨌든 국힘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남아서 이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왜 굳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새로운 인사 임명을 통해서 그 수사를 해도 될 텐데 굳이 특검을 도입하느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수사를 하면 훨씬 더 강하게 열심히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독립적인 제3자 특검에게 맡겨버리는 이유는 정치보복 논쟁이나 이런 것로부터 그냥 자유를 얻어서 그야말로 그 민생 문제든 외교 안보 문제든 원래 추진해야 할 그 국정, 그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양심을 불량하게 먹었으면 사실은 검찰, 경찰을 이용해도 되는데 네. 오히려 특검을 추진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힘이 오히려 감사해야 할 문제지 퇴장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찬성이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본회의 통과만 지금 몇 번째 된 겁니까? 특검법이 여러 가지 최병 특검부터 따지면은 아마 지금 한 10번쯤 됐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횟수가 헷갈립니다. 계속 예. 거부권을 행사당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고 환호성이 나왔다면서요. 예, 특히 그 해병대원들이 네. 국회 방청석에 이제 참관을 했다가 최병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박수 치고 또 일어서서 작은 목소리로 만세를 부르거나 또 거수경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정말 1년 반 가까이를 투쟁을 해온 결과를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예. 특별히 그분들의 감정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어눌려 있었던 게 엄청 많으실 거예요. 3개의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이제 오늘 통과가 된 거지요. 앞으로 이제 특검 후보자는 어떻게 선출이 되는 겁니까? 이제 각 특검마다 우리 민주당과 예. 제 이제 두 번째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조국 혁신당 예. 두 군데에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을 아주 우수한 인물로 잘 골라서 수사 의지도 있고 수사 능력도 있는 사람을 잘 골라야 하는데 예. 사실 한번 특검에 투입되면 명예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공판까지 다 완료를 하려면은 2년, 3년 이 일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생업도 포기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물들이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좀 제법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인물들을 특검으로 잘 모실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서 추천을 잘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이제 통과가 됐고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다음 주 아마 화요일쯤
그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포를 할 것이고, 예. 국회에다가 특검 추천 의뢰를 하면, 예. 국회에서 이제 2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바로 이제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가 오늘 첫 주제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석했던 장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들이었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제가 뭐 현장을 직접 보지를 못했고 저도 화면을 통해서만 보는 입장인데 예. 아마 지금 저 상황이 정식으로 새 정부의 장관들이 인선이 되고 또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되려면 거의 한 달 넘게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예. 한 달 정도는 어색한 동거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각 부처에서는 이제 보고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지시사항 있으면 지시도 하셨고 그랬는데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1시 40분경에 마무리가 돼서 점심도 김밥으로 드신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하나하나 다 언론에 공개가 되는데 불편하진 않으실까 싶더라고요, 이게. 좀 불편하기는 하셨을 텐데 네. 아마 지난 정권의 대통령 같으면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봐버리기 때문에 아마 경제가 망가지든 나라가 위기에 처하든 말든 아마 그 국무회의를 개최를 안 한다든가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대충 떼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어쨌든 있는 동안에 우리 좀 나라 위기 상황을 또 경제적인 위기를 특히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자는 이런 뭐 분위기로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취임을 하셨는데 벌써 한 달 정도는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맞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24시간 계속 제가 이걸 살펴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취임 선서를 시작을 했죠. 예, 맞습니다. 장소가 국회 로텐더 홀이었었는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가슴 아픈 국회이지 않습니까? 12월 3일이 또 있어서 예. 취임이 굉장히 약식화돼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좀 작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취임 선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사실은 취임식을 제대로 된 사실상의 취임식을 7월 17일 이때 예. 재헌절 때 아마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식으로라도 취임 선서 행사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헌법에 대통령 취임하면은 취임 선서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예. 일단 이렇게 소박하게라도 일단 추진을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조금 모양이 갖춰진 뒤에 7월 달에 좀 어떤 국정 비전을 선포하는 조금 더 구체화된 이런 내용을 채워서 취임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좋은 내용의 취임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쯤이면 청와대로 옮기셨을까요? 지금 용산이 너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셔서요. 예. 아마 청와대가 어떤 업무 여건이 만들어지고 보안의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고 어떤 이런 여건만 갖춰지면은 청와대로 바로 옮기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한 달쯤 걸릴지 몇 주쯤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100일 안에는 가실 수 있다는 얘기는 나와서요. 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화 나눠보셨습니까? 일체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예. 이제는 통화도 불가능할 것 같고, 어제 취임식장에서 지나가시는 때 앞서면서 축하드립니다 한마디 외에는 아무 말도 나눌 기회가 없었고, 예. 사실은 제가 이재명 대표님 바로 앞방에 제가 817호, 그분이 818호. 마주보고 근무하는 사이였는데, 네. 앞방이 비어있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허전하지만, 이건 허전함이 또 이렇게 즐거운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 느껴보는 감정입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는데 방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예. 의원회관 방은 그대로 그냥 각자 개인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뀐 거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일 뿐이고, 이렇게 본인이 좌석도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거고, 예. 다만, 조금 오늘은 평소 국회 출석했을 때보다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롭다고 할까요? 옛날에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도 이게, 용산에 가서 거부권을 행사당하면은
또 이게 무의간 일이 되다 보니까 늘 신경 쓰이고 긴장이 됐었는데 예. 오늘은 이제 거부권 문제를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국힘의원이 또 뭐라고 비판하는 얘기를 해도 그냥 아주 관대하고 너그럽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예,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초창기에 뭐 이런 일들 좀 잘 정착해 나가고 초창기에 해야 할 개혁 과제들 잘 해야 하는데 어제 그 대법관 그 증언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일소위에서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고 했더니 또 취임 첫날부터 통합의 분위기를 내친다고 또 비판하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매사가 이렇게 여당은 됐다고 해도 매사가 그렇게 쉽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전 법률위원장이시니까 오랜 시간 선거를 지켜보셨을 텐데 이번 대선 결과 특히나 법률과 정치 구조 차원에서 어떤 상징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뭐 사실은 뭐 선거는 선거였고 법률은 법률이었던 것인데 예. 두 가지 역할을 뭐 동시에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서울 이 본선 캠프 여기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우리 지역구의 선거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두 가지 업무를 뭐 동시에 수행하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바빴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선거는 사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뭐 보자면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면서도 또 법률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 어쨌든 국힘 정권, 윤석열 정권이 국민이 부여해준 권력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향하는 내란을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들을 옹호함으로써 그 수구적인 행태를 보이다가 운 좋게 대선 후보가 되어버린 김문수 후보 이들과 싸우는 선거였기 때문에 정말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오를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정말 법률적인 사실은 선거가 정치의 영역이어야 하는데 거의 법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치열한 싸움이 이제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당내 경선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단장을 맡고 본선거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 그 부단장을 맡았었습니다만은 예. 뭐 가짜 뉴스, 댓글 공작 등을 통한 이 허위사실 유포에 즉각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했고 또 우리 선대위 관계자들이 선거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안내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잘 또 설명을 했고 예.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께서 그 행하는 이 모든 일정 메시지에 대해서도 사전 법률 그 검토 작업을 다 담당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도 시비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선거를 치르고 싶었는데 어쨌든 실무진들이 함께 다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그 유법의 논란이 거의 없이 선거가 잘 마무리됐다고 지금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준비할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번에 그 지역구 활동할 때 제가 아침 7시부터 예. 밤 10시까지 계속 그렇게 15시간씩 아우. 뭐 현장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딱 이 하나의 주제를 두고 15시간 이상씩 했던 일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그리고 사법시험 준비할 때 작년 제 그 경선 준비할 때 네, 네. 이번이 딱 인생의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작년에 그 재총선보다는 이걸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정당한 그 자세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예.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3 때 사실 준비할 때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예. 학과에 갔다든지 예. 이제 타이틀을 얻었다든지 예. 계속해서 이제 법률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셨는데 또 이제 민주당 내부의 환경도 바뀌고 이래서 향후 박균택 의원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예. 저 역할 말씀입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임기 1년 만에 야당 의원에서 여당 의원이 됐다는 것 그 예. 자체로 좀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네. 좀 추가적인 뭐 이런 그 자리 욕심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없고 또 가져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을 좀 입법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이 책임을 좀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1년 가까이를 지역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앙 이 상황 이
어떤 민주정부 수립에 이제 모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목표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우리 광주나 광산의 그 지역과제 해결 또 뭐 경제적인 그 발전 엄밀히 얘기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이걸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쏟고 거기에 좀 책임감을 더 느껴야 한다는 이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 곧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광산구에서도 득표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광주 전남 호남 민심의 지지가 이번 대선에서도 큰 역할을 했지요. 지역 균형 발전 약속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호남의 또 이어진 그 전폭적인 지지에 크게 감사하고 있고 또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평소에 당대표 때 하는 말씀을 보면 항상 호남에 대한 그 마음의 빛 또 민주주의를 우리 민주당의 어떤 사실상 텃밭처럼 지켜주는 그 역할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이런 말씀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역 그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워낙 또 큰 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 때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해야 정상일 텐데 네. 어떤 지역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그 규제 완화를 포기를 했던 그런 또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네. 또 약속을 또 잘 지킨다는 그런 특성을 갖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호남을 위한 그 발전의 그 어떤 공약 이것들도 반드시 지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은 크게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네. 해묵은 그 과제 해결 그리고 미래 그 먹거리 육성 이 두 가지 정도를 들 것 같은데 이 광주 공공항 이전이 그 대표적인 그 수건 과제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서남권의 대표 공항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직접 그 나서서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그 먹거리 육성 부분은 크게 보면 AI와 그 신재생에너지 두 개의 축이 중심인 상황인데 어쨌든 미래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인구 소멸 위기까지 극복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광주 경우에서는 그 기존에도 이제 어떤 그 강점이 있었던 모빌리티 그 자동차 산업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어떤 그 미래 전략 산업인 AI와 그 융합한다는 그 내용. 그다음에 또 전남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을 뭐 강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뭐 목포 같으면 전기 선박, 나주는 또 뭐 에너지 산업 허브, 해남은 또 데이터 센터 구축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이 아마 새 정부에서 초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게 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광주 전남권 의원들이 이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꾸준히 좀 더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비상계엄이 있고 탄핵을 당하고는 이번 대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41%를 넘게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층의 결집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참 저쪽에서 이준석을 빼고 김문수만으로도 41%나 그 지지를 받는 걸 보면서 네.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을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그 경이로운 그 수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는 것은 좀 좋은 일이지만은 좀 안도감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금 실용주의 그리고 소통이나 공감대 이걸 형성으로 그 반대 진영의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들 이런 걸 느꼈고 특히 그 이제 다른 선택을 했던 그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부가 유능하고 잘한다는 점을 증명할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중도는 물론이고 보수도 중시하는 것이 경제 문제이다 보니까 국힘 정권이 그 망가뜨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총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남북 평화나 그 신뢰 외교를 통해서 싸우지 않고도 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참된 그 안보 능력 예. 이것까지 보여준다고 한다면 경제도 안보도 민주당이 보수 안보다 낫다 이런 것을 뭐 아마 국민들이 느낄 때 우리 어떤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마음들이
좀 열리고 돌이키는 뭐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수밖에 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방향이 되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께 지난번에 어쨌든, 예, 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예. 어떤 지난 3년은 모든 것이 거꾸로 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세상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5년은 이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리고 또 안심하고 또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또 이런 분열, 갈등이 치유되는 나라, 이게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재명 정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